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인싸 진행을 맡는 시사인 독자 대표 최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역시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 한 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요 안경을 껴서 안경 닦는 걸 좀 보여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안경 닦기를 갖고 좀 다니시면, 가까이 보여주세요 여기. 네, 이렇게 네. 무려 5만 원짜리가 진짜 신사임당이 몇 명이야 저기. 야 진짜 이런 걸로 안경을 닦으면 돈밖에 더 벌겠으니까. 돈독이 올려. 돈독이 안경에 돈독이 오릅니다. 그러려고 네. 저걸로 딱 저런 안경 닦기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몰랐대요 여태까지. 그걸 믿어야 되는지. 돈독 이종태 선생. 세상에 돈을 생각하는 돈이 굴러가고 돈으로 안경을 닦는 남자 시사인 돈으로 안경을 닦는 남자. 이종태 경제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5만 원짜리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이성태입니다. 바램을 여기다 담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진환 선아 순위 걱정. 네.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당신의 구독, 좋아요, 알람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차영석 기자입니다. 네. 그 주말마다 이거 녹음하기 전에 이런 거 늘 항상 연구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람을 연결시킬까?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상큼한 셔츠 입고 오셨어요. 아니 근데 셔츠도 상큼하는데 전혀 그게 영혼도 없고 이렇게 구독하고 싶은 알람하고 싶은 그런 게 없어. 아니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아니 이렇게. 집에 고래도 없고 고래를 네. 본 적도 없는데 현실적인 거래요. 여러분 구독, 알람, 좋아요를 누르시면 차영석 기자와 일일 데이트 더 안 되겠다. 이거 그게 어떻게 현실적이죠? 네, 그건 안 되겠다. 더 안 되겠다. 네. 1+1 시사인 한 건을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대로만. 네. 이게 이제 구독해주세요. 경제적인 거 아니야? 이런 네. 게 중요한 거지. 네. 네. 시사인 팟캐스트를 맡아하고 있는 마타하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원선 에디터는 평소에 있잖아. 이렇게 이종태 팀장님 얘기할 때 되게 근데 자기소개만 하면 안녕하세요. 막 왜 이렇게 분위기를 컨셉입니다. 난 진짜. 전혜영 기자 같죠? 좀 그러네요. 가까이. 그래요? 네, 가까이.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마타 한다고 마타알이었습니까? 아니 그걸 저희 다음 주가 10회예요. 지금 이제서야 하신 거예요? 예. 팟캐스트 모든 것을 제가 실물을 종합하고 마타한다 있잖아요. 해서 마타하리. 왜냐하면 마타알이의 정확한 발음은 마르하리거든요. 넘어가시죠. 네. 네. 이상하다고 생각이. 그리고 저희 이 마이크를 진짜 가까이 대고서 얘기를 해달라는 여러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니까요. 그래요. 예. 특히 이종태 선배 얘기할 네. 때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거지. 맨 처음에 인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 고민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듣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이제 경제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심초사 차영석 기자가 좀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지난주는 대한항공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조양호 전 회장님의 타계와 연관돼서 이런 뉴스가 계속 있었죠. 네, 그래서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제 갑작스럽게 폐질환으로 그렇습니다. 숨지면서 예. 그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그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기사들이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 그 경제인사에서도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이제 지배구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배구조 전문가 저 이종태 기자 잘 아실 텐데, 네. 그러니까 일단 요 구조를 약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진그룹은 그 한진칼, 그러니까 지주사인 한진칼을 제일 위에 정점으로 두고 네. 그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한진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그 밑에 계열사가 있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지배구조를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진칼의 개인 최대 주주는 조양호 이제 전 회장이시죠. 네. 17.84%. 그리고 이 조양호 회장이 본인 지분하고 우호 지분, 그러니까 그 뭐 아들, 딸 이렇게 합해가지고 네. 28.95%의
한진칼 지분을 통해서 어. 이제 지배력을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이제 행사해 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인 조원태 사장은 2.34%, 조현아 전 부사장이 2.31%, 그리고 조현민 전 전무가 2.30%이 정도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분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원태 사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상속세죠, 상속세.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그 상속세가 얼마나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좀 일단은 보셨어요? 지금 이제 이 조양호 전 회장을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의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조원태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보통 이제 그 상속이 자녀들하고 그 부인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순위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 나눠서 가지는 상태로 되면 이렇게 상속이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가진 주식을 조원태 사장이 다 상속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네네. 그렇게 가정할 경우에 이제 이걸 어떻게 따지냐면 조 회장이 사망한 4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앞뒤 2개월씩 있잖아요. 예. 이때의 평균 주가를 따져요. 아. 그래서 그게 과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액이 30억 원을 넘게 되면 상속세 50%를 납부해야 하고 그리고 경영권을 상속받는 그 경우에는 주식 가치의 20에서 30%를 가산해서 내야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그리고 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가 지금 현재 한 3,60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네. 여기에 단순히 그냥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3,600억에 50%니까 1,800억 원이 되겠죠? 그게 바로 나가요? 36 이제 50%는 50%니까. 간단하죠. 아, 진짜 팀장님, 야 이런 거 갖고 다니면 뭐예요, 진짜 산수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네. 와, 그러니까 1,800억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경영권을 또 이제 상속받을 때 이 주식 가치의 20에서 30%를 더 가산해서 네. 따진다고 하니까 최종 상속세는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조원태 사장과 그 가족들은 10월 초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서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과세 당국이 이제 분납을 허용하게 되면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렇군요. 간단히 새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런 거죠. 네. 일단 지금 저 한진 가족, 한진 일가, 조양호 일가가 이제 가진 지분이 모두 28.95%잖아요. 그렇죠. 예. 이 중에 그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 예. 회장이 가진 지분이 17.84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17.84를 상속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이 말씀대로 따르면은 이 중에 절반은 세금이에요. 그렇죠. 예. 50%. 말하자면 네. 한꺼번에 네. 한 9%가 날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예.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진 지분이 한 18% 한진 쪽에, 네. 한진 일가 쪽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KCGI가 2대 주주인 네. 이제 토종사무펀드죠. 이 토종사무펀드가 가진 지분이 13.47%란 말이에요. 아, 예, 그 많이 이제 갖고 있네요. 예, 그 얘기가 뒤에 나오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재벌 일가가 창업주 일가가 쫓겨나는 경영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생할 생각합니다. 수도 있는 있네요. 건가요? 예. 네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뭐 이제 어쨌건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그죠. 근데 어쨌건 이 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상속을 받아야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 애를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조양호 회장의 이제 그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 보도도 어땠는지 일단 또 그것도 좀 잠깐 음. 짚어보도록 하죠. 예. 아니요, 제가 일단 조금 이 부분 더 설명을 아까 좀 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그 이제 조 회장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과세 기준을 앞뒤 두 달에 이 평균 주가를 낸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만약 계속 올라가게 되면 상속세가 더 늘어나는 거.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아까 이종태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그 강성부 펀드라는 예. 데하고 계속 네. 이제 이 지분 쟁탈전이 벌어질 게 예상이 되고 게다가 상속세를 낼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한진칼이 그러니까 이 주주 배당액을 점차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릴 거라는 기대를 시장에서 하면서 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한진칼의 2대 주주 그러니까 KCGI 그냥 강성부 펀드라고 그냥 네네. 뭐 KCGI 여기에서 지난해 말에 12.68%였는데 최근에 또 13.47%까지 이렇게 늘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조원태 사장이 내년 3월 달에 한진칼 사내 이사 임기가 끝나면서 저번에 왜 우리 한번 얘기할 때 또 이 주식 서로 간에 이렇게 그 표대결 될 거라고 예.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KCGI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 조양호 일가 쪽하고 이 KCGI에서 지분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이종태 사실 기자가 말한 예, 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저렇게 지분 쟁탈전이 벌어지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그러면 상속세 부분이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 그 두 달 사망 이후 두 달의 평균 주가를 또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한진칼의 3대 주주가 국민연금 6.64%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타계하셨을 때 네. 이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정말 그래서 비정한 주가라고.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조금 참남한 예. 고인에 대한 좀 예, 참남한 예. 이야기들이 그러니까요. 뭐랄까 이 기사 댓글에 많이 달리던데요. 음. 좀 전에 이제 설명 잘 주신 것처럼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양호 회장의 타계에 따라서 이 한진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네.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죠. 또 그에 따라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라는 어떤 예측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주식을 좀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한진 칼 주식을 대량 매집하면서 주가 오른 측면도 있으니까 좀 이제 우리가 그래도 고인에 대해서는 예, 좀 말을 맞습니다. 조금 조심을 잘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상속세가 오르는 거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네, 네. 어쨌건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그 조양호 회장의 타계 소식을 들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는 약간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럴 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또 오르게 되니까 비정한 주식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또 네, 뭐 네, 땅콩 물컵의 갑질로 인한 어떤 오너 일가의 어떤 부메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언론 보도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냥 일단 뭐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매체의 뭐 사설이나 아니면 네. 칼럼 이런 것들은 좀 읽어봤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어떤가? 네. 이제 조양호 회장이 폐질환이 악화해서 숨을 거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두고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접 살인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가령 중앙일보의 이정재 칼럼이 그런데 제목이 조양호의 죽음이 묻고 있는 것이라는 칼럼입니다. 여기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렇다고 이렇게 이렇게 써놔요. 그 이정재 칼럼니스트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대한민국 그 후 한 달인가 뭐 그런 칼럼 있잖아요. 그 양반입니까? 네, 그 칼럼을 쓴 분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조 회장의 죽음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간접 살인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쓰고 그리고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의 제목은 조양호 회장의 죽음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의 죽음이 언론과 시민단체, 정권이 합세한 인민재판의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나.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데 게다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조 회장 급서, 적폐청산 희생자 몇 명째인가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조 회장 사망에 대해 재계에선 간접살인이란 개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무리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실린 뭐 칼럼과 사설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망의 원인을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물어 뜯었고 그리고 국가에서 왜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압수수색도 많고 이런 것들이 사망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칼럼이나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근데 반면 한겨레에는 사설 제목이 조 회장 별세가 간접살인이라는 정치 선동. 그래서 조선일보와 일부 경제지 자유한국당이 이 조 회장의 별세를 두고 막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간접살인이나 네, 인민재판 네. 이런 막말을 하면서 정부 공격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네. 이제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사설이나 칼럼 뭐 이런 거에서 이번 조양호 회장의 뭐 사망에 대해서 뭐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 국가 권력에 의한 간접살인이라는 말은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시사인 팟캐스트이지만 언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칼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칼끝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비단 그때그때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망자들을 훼손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몰고 간 경우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어느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짜 뉴스라고 느낄 정도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지만 아니 누구든지 다 그런 건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이게 너무 논리적인 비약인 것 같아요. 예, 남의 죽음을 이용한 굉장히 그렇죠. 질이 안 좋은 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죽음 뒤에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그렇게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 권력을 공격하러 사실 공격하는 도구로 약간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들고요. 근데 하여간 이런 일은 이런 정말 사설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우리도 우리 입장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 이제 다른 뉴스를 좀 넘어가 봐야 될까. 사실 대한항공이 앞으로 이 상속과 관련해서 오늘 일가가 또 어떻게 그 대처하게 될지 뭐 그 일부 계속 이제 뉴스들이 흘러나오는데요. 뭐 그 가족들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상속세를 내고 뭐 그 지분을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요즘 추후 장례도 끝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보면서 대한항공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워낙 네. 상속세 액수도 좀 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족들의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한 18% 가량 되는 저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상속할 것인지 이 문제가 되게 올해 10월 하여간 계속 그죠? 내년 3월에 또 게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진칼의 그 사내 이사 임기 종료와 또 맞물려서 그렇죠. 주총에서 또 한번 대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산 넘어 산일 것 뉴스가 같다는 이어질 생각이 것 드는데.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건 대한항공의 그 뉴스는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항공사 관련 뉴스도 하나 더 있다고 네, 요즘 그러던데요? 이렇게 항공사 관련된 뉴스 하늘이 복잡해, 이렇게 많이 진짜. 나오던데 네. 아시아나도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금융감독원 따르면 네. 국내에 상장한 지금 항공사가 6곳이에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다음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에어부산.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1위가 대한항공이었어요. 오. 1조 3,700억 원. 오. 근데 저는 2위가 아시아나 항공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아니고 어. 2위가 제주항공이에요. 아. 그 저비용 항공사 있잖아요. 저가항공? 네, 저가항공. 거기가 재정이 1,012억. 오. 그다음이 차이는 많이 나네요. 네, 좀 차이가 많이 네. 나죠. 그다음 진에어가 629억 원, 티웨이 항공이 478억 아시아는 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나가 282억 원인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게 에어부산이 205억 원이니까 거의 아시아나 왜 이러죠? 네, 꼴찌를 그러니까 다투고 되게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넘버원 항공사 당연히 하면 보통 양강구도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참 의외의 결과이네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2월 달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이 LCC라고 하잖아요. 저가 네. 항공사.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내선 점유율이 한 57.5%고 그다음에 같은 기간에 그 단거리 국제선 점유율도 45% 정도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해요. 동남아 정도는 다 저가항공을 그렇죠. 타고 많이 네. 가는 맞아요. 것 그 같아요. 젊은 친구들 네. 여행 갈 때는 네. 거의 무조건 저가항공사 근데 이용하는 이게 편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네, 됐구나. 그래서 2014년만 해도 음. 이 LCC 이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내선 점유율이 한 47.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 지금 9년 사이에 국내선 점유율만 해도 한 10% 높아진 거예요. 저비용 항공사들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국내 LCC들이 국내선에서는 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거리 국제선에서 네, 이렇게 맞아요. 동남아. 개척하면서 어쨌든 이런 결과가 좀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지금 LCC가 6군데 국내 지금 6군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생으로 3군데 진입이 허가가 또 났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LCC 9곳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아마 경쟁이 좀 이제 치열해지겠죠. 그렇군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늘어나면. 뭐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근데 네. 저는 제주항공이 저렇게 영업이익이 그러게요. 저기 항공사 중에서 2번째인 거는 좀 의외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리 마케팅전에서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왠지 대한항공 하면 이제 국적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전 압도적인 뭔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아시아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저가항공이 생기면서 그냥 어떤 일반 기업 그런 항공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아까 그 저비용 항공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 양대 산맥이었는데 아시아나 하면 어떤 그룹의 작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리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한항공 다음으로 이렇게 다 초이스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제 아시아나항공 뭐 지금 매각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시아나 뉴스도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제주항공 그죠? 괜찮네. 놀랍네. 이게 놀랍네요. 영업이익 2등이었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또 항공사 이야기를 좀 첫 번째 뉴스로 꼽아봤는데요. 어차피 또 이렇게 하늘 이야기했으니까 좀 비행기 타고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IMF가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제가 네. 이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먼저 앞부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 전망에 구름이 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네. 아 네. 정말 국제 통화기금 그 IMF 아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4월 9일 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수정 전망했는데 네. 이런 수치는 지난 1월 달 전망보다 0.2% 포인트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더 낮게 그죠? 낮춘 거고 대체로 보면은 선진국 성장률이 2.0%에서 1.8%로 낮췄고 신흥 개도국 4.5%에서 4.4%로 네. 이게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어쨌든 전체 사이즈에서 보면 어쨌든 그렇죠.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2.5%에서 2.3%로 좀 하향 조정됐고요. 네. 독일이 많이 떨어졌어요. 1.3%에서 0.8%로 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은
기존의 2.6%로 전망을 했는데 네. 이 전망을 좀 유지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 경제와 주요 선진국 성장률이 좀 하향 조정한 것에 비교하면 한국 경제 전망률,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양호한 편이다. 뭐 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정부 지출 확장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네, 재정. 예, 예. 필요하다고. 네네. 그런 단서를 달고 네. 예. 2.6% 성장치를 제시했군요. 근데 어쨌건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뭐 경제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왜 네.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IMF에서는 최근 이제 세계 경제가 확장 열기가 식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일단 장기화되고 있고 아. 그다음에 우리가 몇 번 다룬 브렉시트 영국의 그 유럽 연합 탈퇴 이 부분이 이 부분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네. 그래서 주요국 대부분이 당초 전망치보다 좀 낮은 성장을 할 거라고 좀 내다봤고요. 일단은 세계 경제 약간 둔화하는데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갈등을 좀 꼽는데 네. 이 세계 그 상품 교역량 증가율을 따지면 2017년에 5.4%였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3.8%로 줄었고 어휴. 올해는 3.4%에 그칠 거라고 IMF가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어쨌든 보통 이제 우리 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운다 이렇게 네, 맨날 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계 경제에 어쨌든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현실적으로 예. 좀 반영이 됐네요. 그리고 네. 그 브렉시트 지금 저거 어떻게 될지도 아직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답답한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유로존은 저 브렉시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그래서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3%로 내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독일이 이제 유로존 경제의 핵심인데 거기 네. 같은 경우는 1.3%에서 0.8%니까 로 예, 꽤 많이 내린 거죠. 독일이 요즘 자동차 산업이나 제조업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 내에서는 독일 경제의 그 장기적 상승기는 끝났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하고요. 대체로 유로존에 있는 이 성장률 전망치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10월에도 IMF가 그때 전망을 했을 때 그때와 비교하면 사실 더 떨어진 건데 독일 같은 경우는 1.1% 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0.9%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독일, 이탈리아 이런 유로존의 경제 성장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선방했다 하지만 워낙 이제 저희가 수출이나 무역 이런 의존도가 크고 외풍에 약한 이 소규모의 그 개방 경제라 네. 아무래도 세계 경제 흐름에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종택 네. 영재팀장님 왜 이렇게 한숨을 막 쉬면서 참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걱정됐어요. 어떤 게 이렇게 제일 걱정되세요? 속마음을 좀 털어놔봐요. 그리고 우리 걱정을 같이 나누고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채 갖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경기 전망이 되게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한국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가장 크게 타격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랄까 제가 볼 때 한국이 사실 글로벌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경기 하강에 대비해서 어떤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채와 관련한 이야기는 또 2부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2부에서도 계속 풀어 나갈 거고요. 미국이 이제 아까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 하향에 굉장히 그치. 영향을 미쳤는데 네. 미국이 이번에는 EU와의 어떤 무역 분쟁이 또 이제 새롭게 불씨처럼 또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 이건 트럼프 어떤 대통령은 정말 그 자유무역 말고 보호무역에 관련된 정말 이분은 좀 화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갑이세요. 싸워, 갑. 많이 예. 싸워. 예.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EU가 그 항공업체 중 에어버스에 이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EU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 지금 그렇게 좀 예고하고 나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보조금 때문에 그 자국 항공업체인 보잉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무역대표부 이제 UST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4월 8일 날 그러니까 세계 무역기구가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 네.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공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무역법 301조가 뭐냐면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법과 제도와 관행을 운용할 경우에 조사와 함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거든요. 저 우리가 네. 맨날 얘기하는 그 슈퍼 301조 뭐 301조. 이런 거 아, 나 진짜. 그래서 이제 EU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보잉사가 뭐 한국이나 중국, EU, 뭐 호주 등지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액이 한 연간 110억 달러, 그러니까 12조 6천억 정도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 EU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나 진짜. 근데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EU하고 이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잖아요. 지난해 상반기에도 이 EU하고 미국하고 서로 이제 보복 관세 부과해서 무역 전쟁을 벌였는데 네. 지난해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휴전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 휴전은 끝났나요? 또 다시 이 보복 관세 카드 꺼내면서 지금 미국하고 EU하고 이렇게 무역 전쟁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당장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올해 이제 여름까지 좀 약간 유예하겠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EU가 그 무역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WTO 이제 중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네. 좀 미뤄놓은 상태긴 한데 아무튼 또 여름에 이제 WTO에서 그런 판정이 이제 나오고 나면은 또 보복 관세 부과한다고 또 그렇게 예. 나설라나요? 어쨌든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트럼프는 예, 지난해 중국에 저는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지난해 중국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거의 폭격을 해서 아마 지금은 잠정적으로 미국이 승리한 것 같은데요. 그럼 재미를 붙였겠죠. 예. 만약에 중국이 계속 거부했으면은 지금은 아마 중국의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2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됐을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그게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EU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는 이 민주당 정권 시절, 네. 근데 예전에 클린턴 그다음 오바마로 네.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쪽 세계관은 이 자유무역이 무조건 이익이다. 말하자면 자유무역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 네. 장기적으로 이익이다라는 어떤 제가 볼 때는 그 신념도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거의 감박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또 감박적으로 부인하는 공화당. 예, 하나의 흐름이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이미 한번 재미를 봤고요. 또 이렇게 실천적으로 성공하면서 이 흐름이 어떤 세계 말하자면 미국은 이 전 세계에 사실 무역 중심국입니다. 네. 무역 중심국인데 이 나라에서 어떤 그런 하나의 흐름이 이 민주당 때와 다른 하나의 흐름이 지금 출발을 했고 또 약간의 재미를 받고 이미 재미를 받고 그래서 다음 대선 때 트럼프가 성공한다면은 확실히 이 길로 앞으로 장기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왠지 이렇게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관상학적으로도 만들어 이렇게 트럼프는 왠지 이렇게 동네 건달형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야 봤지? 내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게 건들건들 여기 찝쩍 저기 찝쩍 막 이러고. 사업가잖아요. 나 진짜 짜증나 진짜.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브렉시트 얘기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제 그때 저 브렉시트가 우리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약간 이렇게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브렉시트 같은 굉장히 그 불안정한 상황이 경제 성장에 세계 경제 그러니까 유로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국에는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외풍이 약한 소규모 이 개방 경제인 나라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저 브렉시트 문제도 제가 이렇게 한번 요 문제를 또 우리가 언제 다뤄야 되나 한번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브렉시트 관련된 유머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우 진짜 좀 책임져야 돼요. 이거 하세요. 책임져야 재밌었어요. 돼. 이거는 그러니까 프랑스 외교부의 그 유럽 담당하는 장관이 있는데 네.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런 걸 썼대요. 그럼 믿을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난 차영석이 개발한 유머인 줄 알았어. 제가 개발 안 해요. 이거는 이 장관이 그러니까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뭐라 썼냐면 나 이제 내 고양이를 브렉시트라고 부르고 있다. 왜요? 왜냐면 이 고양이는 매일 아침 밖에 나가고 싶다고 시끄럽게 울어서 나를 깨운다. 근데 문을 열어주면 막상 안 나가. 문을 열어주면 나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앉아 있다. 그리고 들어서 밖에다 내놓으면 화난 표정으로 나를 째려본다. 그러니까 이런 그 프랑스의 그 오 정확하다. 응, 네, 그 비유가 아주 그냥 유럽 담당 장관이라 그러는데 어. 나탈리 루아조. 그래서 재밌다. 그렇죠. 이게 되게 이거는 보면서 그냥 지금 상황을 얼마나 네. 재밌게 풍자한 내용인가. 간만에 재밌는 이야기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네요. 아유 이 네. 차영석 팀장이 안 하고 프랑스 개그를 개발하실 게 아니라 개그를 서치를 하시는 역할을 맡으시는 게 좋을 것 제가 같아요. 교보문고 가서 성인용 유머 됐고요. 대백과 사전. 됐고요. 네. 집에서 혼자 읽으세요. 우리 집 강아지도 브렉시트라고 해야겠다. 얘 산책을 싫어하는데. 저도 지금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집 강아지도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브렉시트라고. 브렉시트로. 어쨌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국제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뭐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이런 갈등이 지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 인싸 2부 경제 왜 그래에서는 지난주에 했던 대로 이어서 국채와 관련된 이야기 또 국제 경제와 우리의 경제 연관성이 아주 있는데요.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유머를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최영석 팀장에게 감사하면서 이런 준비성 좋아요. 그리고 괜히 집에서 쓸데없는 자기소개 뭐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칭찬에도 그저 덤덤할 따름입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한번 찾아봐. 그 사람은 뭐라고 자기소개를 하는지. 네, 어쨌건 오늘 이종태 팀장님, 최영석 팀장님, 윤원선 에디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